안녕하세요. 역사 진입니다. 중간고사 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네, 떠들면서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같이 역사 떠들면서 공부해 봅시다. 교과서와 프린트 준비되셨죠? 교과서 2-1단원 불교 및 힌두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입니다. 우선 불교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나올 때 항상 우리는 그 종교가 생겨난 사회적 맥락을 봐야 합니다. 그럼 그 맥락 보도록 하죠. 기원전 6세기 철기 문화가 인도에 보급되었고, 이런 철기 문화가 보급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무슨 현상? 두 가지 현상. 우선 첫 번째, 무기가 철기에 사용되면서 전쟁이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무사 계층, 즉 군인들의 계층이 성장하게 되고, 또 두 번째,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 상인들, 농민들의 지위가 향상되게 됩니다. 근데 인도에서 무사 계급이 카스트제에서 어디에 속했죠? 네, 크샤트리아. 그러면 상인, 수공업자, 농민들은 어디 속했죠? 그쵸, 바이샤에 속했습니다. 이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은 그 당시 브라만교라는 그 사회 질서에 놓여 있었는데, 이 브라만 중심의 브라만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는 이 브라만 중심의 카스트 사회를 비판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때 딱 맞게 나온 종교가 불교였던 거죠. 창시는 누가 했냐? 석가모니, 인도어로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교과서 51페이지를 보시면은 석가모니상하고 인물 속으로 해서 그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게 된 과정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석가모니의 주장, 이 주장은 사실 어찌 보면 교리예요. 아무튼 누구나 욕심을 버리고 올바르게 수행하면 번뇌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번뇌와 윤회, 이게 쉽게 말해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누구나 욕심을 버리면. 그리고 브라만교의 엄격한 권위주의와 카스트제에 따른 신분차별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신분차별에 반대하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그쵸? 평등과 자비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스트제를 반대하니까 당연히 누가 좋아해요? 네,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들이 되게 좋아해요.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에게 환영을 받고 이후 인도의 여러 지역으로 종교가 퍼지게 됩니다. 기원전 4세기 후반, 인도는 작은 도시 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 상황에 알렉산드로스가 이 인도 서북부를 침입함으로써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마우리아 왕조의 찬드라구타라는 왕이 인도 북부 지역을 통일하게 되고, 그 찬드라구타의 아들인 아소카 왕 때 전성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소카 왕 같은 경우에는 칼린가 왕국을 정복하는데, 이를 칼린가 전투라고 합니다. 무슨 전투? 칼린가 전투. 이때 인도 대부분의 지역을 통일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데,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면 우리가 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도로망을 정비하고, 두 번째, 전국의 관리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교류도 확대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칼린가 전투 했었잖아요.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에 별거 없구나, 너무 인생이 처참하다, 구원받을 수 없을까 하는데, 이때 들어온 게 불교였어요. 그러면서 이 아소카 왕이 불교를 지역에 퍼뜨리게 했는데, 이때 유행한 불교가 뭐냐? 상좌부 불교입니다. 무슨 불교? 상좌부 불교. 이 상좌부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의 언행을 준수하고 엄격한 수행을 통한 개인의 해탈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이 상좌부 불교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어느 지역? 동남아 지역. 그리고 이 아소카 왕 같은 경우에는 상좌부 불교의 가르침이 새겨진 돌기둥을 인도 전국구에 세우게 되는데, 교과서 5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돌기둥 밑에 나오는 그 동그란 수레바퀴하고 사자상이 인도 지폐와 국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불교를 장려했는데, 불교 경전을 정리하고 사원과 불탑을 건립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불상이 없었기 때문에 불탑이 예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사절과 승려를 파견해 포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쇠퇴는 아소카 왕 사후에 왕조가 분열되게 되고, 아소카 왕 사후 인도가 다시 재분열되게 되는데, 기원후 1세기 이란계 유목민족인 쿠샨족이 이거를 수습하고 인도 북부를 재통일하게 됩니다. 그 왕조 이름이 뭐였죠? 네, 쿠샨 왕조였습니다. 이 쿠샨 왕조는 인도 북부를 재통일하고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동쪽으로 가면 한나라가 있고 서쪽으로 가면은 로마가 있어요. 뭐하기 좋은 위치? 그쵸? 무역하기 딱 좋은 위치입니다. 중개무역으로 발달했습니다. 이 쿠시안 왕조의 전성기 때의 왕은 카니슈카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때는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영토를 확보하고 전성기가 일어났고 또 이때 발달한 불교를 뭐라 했죠? 네, 대승불교라고 했습니다. 대승불교는 개인의 해탈보다 중생의 구제에 관심을 갖고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어느 지역? 동북아 지역. 이 대승불교, 상좌부 불교를 좀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상좌부 불교는 동남아, 특히 태국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불교고 대승불교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불교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행한 양식이 뭐냐면 간다라 양식입니다. 기억해주세요. 간다라 양식. 이 간다라 양식은 인도 문화와 아까 알렉산드로스가 쳐들어왔는데 알렉산드로스는 무슨 문화였죠? 네,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이 인도 문화, 헬레니즘 문화의 융합체로 불상 제작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는 교과서 5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근데 모든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거죠. 결국 쿠시안 왕조도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4세기경에 인도 북부의 제통이란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를 뭐라 했죠? 네, 굽타 왕조라고 했습니다. 이 굽타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찬드라구타 2세로 벵골만에서 아라비아에까지 영토를 확장했는데 쉽게 말해서 북인도를 통일했다는 거예요.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5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쇠퇴는 5세기 이후 이민족의 침략과 왕위 계승 분쟁으로 쇠퇴하였는데 사실 별 볼 일 없는 왕조인데 이 왕조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힌두교 때문입니다. 무슨 종교? 힌두교. 이 힌두교는 공식 중요해요. 브라만교, 불교, 인도 민간신앙의 융합체다. 뭐의 융합체? 브라만교, 불교, 인도 민간신앙. 발전은 비슈누가 왕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다고 주장하여 왕실의 지지를 획득했는데 이 비슈누가 누구냐면은 힌두교의 3대 신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비슈누가 왕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다고 하니까 왕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면서 그 전에 후원했던 불교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한 종교이기 때문에 신분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만우법전 별표 쳐주세요. 힌두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 만우법전. 무슨 법전? 만우법전. 만우법전은 교과서 54페이지 보시면은 그 인도인들이 힌두교에 따라 생활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인도 고전 문화의 발달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이때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으로 써가지고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하는데 서사시로는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교과서 56페이지에 나오는데 별표 쳐주시고요. 무슨 서사시?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그리고 희곡으로는 샤쿤탈라라는 게 있는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로는 아까 쿠시안 왕조가 무슨 양식이었죠? 네, 간다라 양식이었습니다. 여기는 국타 양식이 발달했는데 이 국타 양식은 간다라 양식과 인도 고유 양식이 합쳐진 건데 교과서 55페이지를 보시면은 아잔타 석굴 사원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시면은 되게 섬세하고 육체적인 미가 잘 드러났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즉 섬세미와 육체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식의 유물로는 아잔타와 엘로라 석굴 사원의 불상과 벽화고요. 그리고 이때 국타 왕조 시기에 천문학하고 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원주율을 이용하여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였고 지구의 자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숫자 0을 썼고 십진법을 사용했다. 이 두 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아라비아 숫자의 기원이 됩니다. 이 전체는 교과서 55페이지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엔 교과서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교과서 57페이지를 보시면은 동남아시아로 전파된 인도 문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 4개의 유적이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왓 마하탓인데 이 왓 마하탓은 수코타이 왕조 시절의 상좌부 불교 유적지인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왓 마하탓 나왔다 하면은 태국이고 수코타이 왕조고 상좌부 불교다. 아니면 수코타이 상좌부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다음 인도네시아의 프람바난 사원인데 여기는 인도네시아 자와섬에 있는 힌두교 사원입니다. 프라바난 사원은 자와섬 힌두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유명한데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죠. 이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에는 앙코르 왕조의 힌두교 사원, 앙코르 왕조 힌두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보로부르드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보로부르드 사원인데 여기는
인도네시아의 샤일랜드라 왕조의 대승불교 유적지 샤일랜드라 대승불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슬람교인데요. 자, 이슬람교의 성립 배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이 이때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동서 교역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상인들이 아라비아 반도 근처, 즉 홍해 연안의 아라비아 반도로 교역로를 이동하게 됐고 그 지역에 있는 큰 도시, 즉 메카와 메디나가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두 도시 이름 기억해 주세요. 어디? 메카와 메디나. 근데 이런 무역을 발생하면 무역 중심지 도시는 항상 문제가 있는 게 소수 귀족들이 다 무역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쵸. 빈부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교역료를 차지하기 위한 부족 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게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항상 누가 나오죠? 네, 해결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해결사 이름이 무함마드인데요. 교과서 69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림으로 보는 이슬람교의 성립이 나오는데 무함마드의 주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함마드는 유일신 알라에게 우리가 절대 복종해야 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슬람교 입장에서 봤을 때 성상, 불상 이런 거 우상 숭배예요. 그런 신을 조각한 거 그런 것들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고 하고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알라를 믿고 따르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교리니까 별표 쳐주세요. 이런 말들을 하니까 빈민층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빈민층 이런 빈민층으로부터 지지를 얻으면 누가 싫어할까요? 네, 기득권 세력들이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카의 귀족들이 무함마드를 탄압하게 되고 무함마드는 어쩔 수 없이 이슬람교의 근거지를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네, 헤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헤지라 이후 이슬람교의 근거지가 이동했고 이슬람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때부터 신권 정치가 시행되게 됩니다. 헤지라 이후에 포교전쟁,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원기어를 모아요. 군대를 모아서 메카로 다시 쳐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메카를 정복하고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세력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세력 팽창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헤지라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슬람력의 기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근데 2023년이 예수님 기점으로 해서 2023년 후잖아요. 즉 이슬람력의 기원이라는 거는 이 이슬람은 헤지라 이후로 사건을 된다는 거예요. 헤지라 이후 1년, 헤지라 이후 2년, 헤지라 이후 3년 뭐 이런 식으로요. 아무튼 근데 무함마드도 결국 사람이니까 대부분을 통일하고 죽어요. 그럼 회의를 하는 거죠. 이제 무함마드 후임으로 누가 가야 되느냐 했는데 그 후임의 이름이 뭐냐면은 칼리프라고 하는 겁니다. 무함마드를 대신하는 칼리프인데 이 칼리프는 이슬람 세계의 종교 지도자인데 이 이슬람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권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 칼리프는 이슬람 세계의 종교 지도자면서 동시에 정치 지도자였던 겁니다. 우선 무함마드 사후 4명의 칼리프가 이슬람 공동체를 다스렸고 이 칼리프들이 선거를 통해 뽑혔던 시기 뭐라 그러죠? 네, 정통 칼리프 시기라고 합니다. 이 정통 칼리프 시기에는 시리아와 이집트를 점령하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였으며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를 강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슬람교로 개종 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빠른 확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슬람교의 4대 칼리프가 암살을 당해요. 그러면서 칼리프 자리를 두고 내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슬람 세계의 강력한 가문 중에 하나였던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 자리를 독점하게 되면서 이 우마이야 가문에서 칼리프가 줄줄이 나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뭐라 불렀죠? 네, 우마이야 왕조 시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때 이슬람 세계가 시아파와 수니파로 분열이 돼요.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당시 무함마드의 무함마드 친척 관계이자 그 4대 칼리프였던 알리를 인정하고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혈통만이 될 수 있다고 하고 근데 비중은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뭐 이란, 이라크 같은 데고 또 수니파라는 데가 있어요. 수니파는
4대 칼리프인 알리를 인정하지 않고 칼리프는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비중은 많아요. 우리가 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이 거의 다 순위파 이슬람 국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마이야 왕조의 특징으로는 일단 수도는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이고 영토로는 중앙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는데 이 이베리아 반도가 어디냐면은 지금 교과서 71페이지를 보시면 우마이야 왕조의 영역이 나오는데 그 이베리아, 스페인 지역이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거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이슬람교를 강요하진 않았지만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슬람교를 믿다 보니까 재정이 악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차별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 정책이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아랍인만 세금을 감면해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뭐 내분이 일어나고 내분으로 권력이 약화되고 결국 아바스 왕조에 의해서 우마이야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아바스 왕조인데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바그다드인데 바그다드에 별표 쳐주세요. 동서양을 연결하는 국제무역 도시로 변성하였고 바그다드가 그렇게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우마이야 왕조가 무슨 정책 시행했다고 했죠? 네, 민족 차별 정책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모든 신도는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비아랍인 이슬람교도들에게도 세금 면제 혜택을 줬고 유능한 인재를 관리나 군인으로 등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간고사 때 나왔는데 탈라스 전투에서 얘네가 이겨요. 그러면서 중앙아시아의 동서 교역로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누구와 싸웠죠? 그쵸, 당나라하고 싸웠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결국 이 아바스 왕조는 분열하게 되는데 이베리아 반도 쪽에 후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아프리카 북부 쪽에 파티마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칼리프가 점차 종교 지도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변하게 되고 완전히 멸망했을 때는 13세기경 몽골이 침입했을 때입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이 아바스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슬람 사회의 특징과 경제인데요. 이슬람 사회의 특징으로는 일단 종교 이름이 사회 이름이니까 일단 종교적인 사회겠죠. 이 경전 두 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쿠란, 알라의 계시를 정리한 책이고요.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쿠란은 알라의 말씀,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말씀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예배, 자선활동 등을 실천해야 되는데 중동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두바이 이런 데 가시면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슬람 교도가 지켜야 할 5가지의 의무가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알라 이외의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하루에 5번 메칼량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세 번째,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해가 떠 있을 때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네 번째, 인생에 한 번 이상 성지인 메카를 순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여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자, 이슬람 교도가 지켜야 할 5가지 의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라 이외에 신은 없다고 신앙 고백하기. 두 번째,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기. 세 번째, 라마단 기간 때는 해 떠 있을 때 금식하기. 네 번째, 일생에 한 번 이상 메카 방문하기. 5번째, 자기 재산의 일부 기부하여 가난한 사람 돕기.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슬람 세계의 경제인데 이 사실 무함마드의 삼촌이 상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업활동이 긍정적이었고 국가의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도로망을 정비하고 상인들의 상업활동을 지원했고 육로 해로를 통한 무역이 발달했는데 아까 탈라스 전투에서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거의 여파로 중앙아시아의 동서교역로를 차지하고 동서무역을 주도하게 됩니다. 교역 같은 경우엔 주로 비단길과 바닷길을 이용하였고 주요 교역로를 중심으로 당연히 그 지역 도시들이 성장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 이걸 관리하는 산업, 즉 금융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화폐, 어음, 수표 등이 만들어지고 동서문화 교류가 촉진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교가 널리 퍼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슬람 문화의 발달입니다. 이슬람 문화의 대표적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산문, 설화 문학이 발달했는데 이거를 집대성한 책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책인데 이 책 이름이 뭐죠? 아라비안 나이트 이거죠. 아라비안 나이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으로는 모스크 별표 쳐주세요. 이 모스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74페이지에 구조도가 나오는데 우선은 이 모스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크리스트교는 교회 성당, 불교는
절, 이슬람교는 모스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 교도들의 예배 장소이고 이 모스크의 특징으로는 외부엔 여기 지도에 여기 그 구조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돔과 아치, 첨탑이 있고 안쪽에는 아라베스크라는 게 있는데 이 아라베스크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슬람교의 주요 교리 중에 뭐가 있었죠? 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나 무함마드의 얼굴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라베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아랍어로 알라, 무함마드 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 아랍어 글씨로 장식을 해놓은 게 아라베스크고 다음으로 자연과학인데 우선 교과서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도에서 무슨 숫자의 개념이 나왔다 그랬죠? 네, 0의 개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0의 개념을 수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제작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아라비아 숫자의 형태가 이때 약간 집대성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연금술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학 용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희 과학 같은 경우에 1단원 보면 화학 나오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 요 아랍어 쪽에서 많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리 천문인데 이드리시의 세계지도 교과서 73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구의 둘레 및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아스톨라베라는 걸 제작했는데 이 아스톨라베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항법 장치입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븐 시나의 의학 전법이 있다. 이것들은 나중에 유럽의 근대 과학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역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